뭐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뭐 해법을 바로 드릴 수는 없고, 정말 저로서 너무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우리의 문제가 뭐라는 걸 좀 같이 공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좀 할 수도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동안 뭐 이리저리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다른 특강 같은 거 했던 거를 좀 모으기도 하고 또 보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적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가 이제 오늘 한 6가지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의 시기가 정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주거권에 대한 투쟁의 시기가 다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고, 현 시기의 문제는 당장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라 더 복잡한 개발 이익 문제나 지방 주택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주택 정책이란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몇 가지 주장하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완전히 좀 전환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좀 지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제가 했던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의외로 해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급 쪽에서도 요즘 이제 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군데서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 제안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주거권 시기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19세기 말 뭐 산업혁명이 지나고 본격화되면서 20세기 되면서 노동자들의 주거가 워낙 열악한 상태가 됐거든요. 빈곤, 위생,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도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농촌으로 가자, 또는 사회주의로 가자.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뭐 자본주의 때문에 생겼으니까 자본주의를 파괴시키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대세는 어쨌든 이제 뭐 고치며 살자는 이제 보수적 계획주의가 된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아예 전원도시를 만들자는 에바네자 하워드 같은 것도 있고, 아예 이제 전원도시를 도시형으로 만들어서 고밀 아파트를 만들자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제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결국 이제 주거권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투쟁이 있었고, 뭐 그게 그 결과 그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렌트 리스트릭션,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한 통제법이 만들어지고, 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이제 주장도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임대주택이 등장해서 이런 이제 모스팍 같은, 그레스코에서 이제 임대료 투쟁이 있었거든요. 이런 임대주택 대규모 단지가 좀 만들어졌고, 여기는 이제 햇쉐비라고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1902년에 임대주택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100주년 기념관이자 박물관입니다. 그게 이제 배처럼 생겼다, 뭐 해시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지을 때 노동자들도 좀 품격 있게 고기할 자격이 있다 이래가지고 정말 멋있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비엔나도 보면 임대주택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품격 있게 지으려고 상당히 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임대주택법 같은 게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 고민이, 지금 이제 그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엄청난 투쟁이 있어가지고 그 공공임대주택도 만들어지고 임대료에 대한 규제도 만들어졌는데, 지금 시기에 또다시 이제 이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완전히 금융시장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 주택이 돈 된다는 거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소득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그게 자본주의를 결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뭐 책으로 낸 겁니다. 가이 스탠딩이다, 뭐 크레스토퍼다, 뭐 이건 영국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쓴 건데, 이게 이제 점점 보수화되면서 있는 세금을 줄이고 그 대신에 민간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국공유지나 공기업을 계속 민영화하는 겁니다. 이 공기업이라는 게 우리 막 그 도로공사나 뭐 이런 데처럼요,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는데 그걸 통으로 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산이 이제 매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투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요, 그 대처가 이런 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260만 채를 팔았습니다. 260만 채 판 게 그중에 한 40%는 다시 다 이제 민간 임대 시장에 가서 임대료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아까 렌트 제너레이션은 책 같은 데서 이제 그런 폐해를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봤던 이제 독일, 암스테르담 뭐 이런 데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베를린처럼 아니면 이제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영국처럼, 뭐 스웨덴처럼 그런 나라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투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뉴욕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서 이제 시장이 바뀌었고 이제 어포더블 소사이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대로 갈 건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보면 좀 본받을 만한 나라가 이제 비엔나, 파리, 뭐 좀 헬싱키, 그다음 싱가포르 뭐 이런 데 같아요. 특히 이제 비엔나 같은 데는 한 60% 정도를 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결과 이제 삶의 질도 이제 한 12, 1위 정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칼 막스 호프라고 어마어마한 이제 임대주택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주택 문제가 어떤가 한번 보면요. 뭐 아시다시피 너무 비싸서 뭐 이렇게 PIR이 소득 대비해서 뭐 많게는 40배까지 이르고요. 주요 도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인구들이 경기도나 위쪽으로 이제 워낙 많이 가고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가구로 보면 한 15년간 한 70만 가구가 경기도로 이주했다 그러거든요. 이 이주한 게 뭐 일자리 때문에 간 사람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문제 때문에 갔다 이렇게 보고 그 간 사람들 때문에 통근 거리가 이만큼 멀어진 겁니다. 시내 통근은 35분이면 되는데 그 두 배를 쓰고 있는 거죠.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지금 이제 8.9%로 19년에 가장 높게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모든 지표에서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요, 서울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방은 지금 서울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수도권은 조금 오르고, 비수도권은 뭐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방에서는 보면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택은 이렇게 늘고 있으니까 이만큼의 주택이 남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남고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럼 지방에는 주택 문제가 전혀 없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으로 보면 이제 지금 오르는 것도 모든 데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데는 더 오르고 비싼 데는 오르고 싼 데는 덜 오르고 지난 한 십몇 년간 10년간 통계를 보면요. 상승률이 130%, 10년간 30%밖에 안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가격이 이게 낮은 데입니다. 6억 안 되는 데는 안 오른 거고요. 200% 이상, 2배 이상 오른 데는 또 비싼데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더 오르고 안 오른 데는 아예 안 올라버리고. 이게 이제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경기도로 가면 더 그렇고 전국으로 가면 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택 이라는 게 다 자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산 격차, 자산 불평등이 이제 심해지고 서울 아파트 시가가 전국의 43%를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 집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이만큼 이제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시가 총액이 전국에 있는 거에 43%를 차지하고 순자산 비율이 가진 1분이랑 5분이 간에 지금 뭐 한 50배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니까요. 이것이 이제 모든 불평등의 원인이 되니까 나머지 우리가 뭐 소득이나 뭐 기금, 연금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던 모든 게 다 무산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 결국은 이제 공급을 확대하거나 수요를 줄이는 건데 공급은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히 공급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 산업이 위기가 있고
PF는 거의 스톱돼 있고, 좀 건축비는 상승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1, 2인 가구는 1인 가구가 지금 서울에 42%, 2인 가구가 한 25% 합해서 67% 되는데 1, 2인 가구가 1, 2인 가구는 방 2개 정도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거는 59, 84거든요. 방 3개, 4개잖아요. 3개짜리 이상이 대부분 이렇게 이 저층 이 빌라는 없어지는 반면에 아파트로 고화되니까 이 방법으로는 공급도 적지만 공급된 놈의 대부분 예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뭔가 문제 해결이 좀 어렵지 않는가. 그 지금 공급이 얼마나 주는가를 보면 이거 정부에서 작년에 나온 건데 요즘 평균을 보면요. 22년을 제외하고는 보면 22.8, 2.6, 2050, 25년 또 2.7인가 그렇거든요. 평균 2.7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 평균이 6.5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얘가 2028년까지 그대로 이렇다는 거거든요. 이제 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2029, 30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나 뭐 이사 대책 때 나온 물량들이 공급되는 게 2029, 3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정부가 지난번에 하면서 한 9만, 연 9만 2천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 구멍 부족한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얘가 이제 설득력을 못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신뢰감을 좀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가 지금 1, 2인 가구가 이렇게 많이 늘잖아요. 대부분 1, 2인 가구 늘었고 4인 가구는 반으로 줄었는데 서울에서 공급되는 거 6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이 거의 100%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것만 공급하니까 얘는 이렇게 늘고 있는데 얘만 공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살 사람들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이런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되는 주택은 서울 문제가 심각하니까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지금 모든 수치를 보시면요. 88.3, 83, 82, 870 전부 수도권에서요. LH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80% 이상을 수도권에서 공급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급하는 수도권 때문에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제 자산 가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치가 올라가니까 불로소득이 생기고, 그 불로소득 규모가 뭐 이렇게 뭐 몇백 조씩 되는 거죠. 제가 이제 LH 있을 때 한번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택지도 그렇고 민간택지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분양가를 원가 이상을 받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요. 수도권에서 공공택지로 분양하는 것만 계산해서 봤더니 318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수도권 주민에게만 주잖아요. 그죠? 비수도권 사람들은 미분양이 아닌 한 분양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318조가 시세와의 차이에서 그만큼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걸 나눠 가진다는 거잖아요. 비수도권은 전혀 없고, 그리고 얘가 올라갈 때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몇 천조가 수도권에 살기만 해도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로소득이 생기면 이거를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로 회수할 수도 있지만 개발 과정에서는 이제 개발 부담금으로 회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개발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1년에 부과한 것 총액이요. 2023년 거긴 한데 4,500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몇백 조가, 천조가 생기는데 개발 부담금이 4,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김건희고 오빠도 보니까 제로가 됐잖아요. 뭐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거를 용역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 그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주택 정책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 주택 정책이 참 어렵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교육 문제를 교육 전문가가 많아도 잘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가 됐고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면 돈 된다는 거 다 알고 그것 때문에 불평등 생기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다 쫓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를 권하는 이런 책들이 막 미친 듯이 나오고 있고 이 양반들이 막 다 이제 대박이 난 상태예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아시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에 아주 민감하고요. 정책에서도 민감하고
그다음 전세 제도가 있어서 우리 갭 투자가 좀 비교적 용이한 나라기도 하고요. 부동산 전문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린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래를 다루는 중개사가 11만 명이 지금 있고요. 그걸 하는 중개사가 있잖아요. 그이 전문가를 키우는 과정이요. 대학원 과정도 있고, 전문가 과정, 언론사에 있는 과정이 있고요. 학원이 있고요.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도 있지만 최고 과정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평생교육은 또 부동산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계속 이 전문가를 키우는 겁니다. 뭐 저도 뭐 키우는데 우리는 돈 되는 걸 잘 안 가르치니까 잘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거래가 많으니까 이주와 거래가 많으니까 이 관련 종사자도 워낙 많고 이 양반들이 또 압력단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아파트가 최고급 주택의 상징이고 상품이에요. 근데 얘가 큰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증권처럼 거래가 쉬운 겁니다. 한 개가 거래되기만 하면 온 단지가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니까 단독주택이라 그러면 한 집이 얼마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이주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서울에 또 집중돼 있으니까 서울에서 주택 가격이 또 다른 데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참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전문가고 또 서로 다 수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참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주택 가격을 이렇게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통제하기가 어려운데요. 우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 조치들이 있는데 이 조치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DJ 때 푼 것 때문에 힘들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또 윤석열 정부 때 아까 보신 것처럼 2022년, 23년에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 뭘 했겠습니까? 종부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원래 6월까지거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하향, 과표 현실화 조치 이런 것들 다 푼 겁니다. 근데 지금 아예 또 손톱 하나도 되질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아까 보신 것처럼 급격하게 줄었고요. 그 다음 유동성은 이제 보수, 진보 정부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출이 확대됐잖아요. M2도 증가했고, 금리는 2025년 5월보다도 1%나 떨어졌고요. 트럼프는 더 낮춘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고, 전 세계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정말 이렇게 집값 잡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서울의 부동산이 일극 집중으로 돼 있고, 그 중에서도 강남이 아예 신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디 산다는 것 자체가 계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이고 이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여기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택은 이 주택하고 비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규제를 풀고 조세를 감면하면 된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규제를 푸는 순간 얘가 이제 즉시 자본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제 푼 효과, 수익에 대한 기대가 또 자본화되기 때문에 이게 가격에 바로 반영이 돼 버려요. 얘가 가격에 반영이 되면 얘가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택 문제는 지역의 주택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지역의 주택 문제 중에서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물량 문제랑 가격 문제는 분명히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노후한 주택이 지방이 훨씬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단열 내진 기초 인프라가 훨씬 나쁘고 신축 정비는 완전히 스톱돼 있고요. 그 다음 지역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조차도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된 게 없어요. 지금 보면 627, 97, 15 대책이 이게 대표적인 정책인데 여기는 수도권하고 규제지역이거든요. 이 규제지역은 다 수도권에만 있는 거예요. 그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유일하게 814 대책이라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인데 건설산업에 대한 거지 주택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번에 이제 경제 기재부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경제 전략 발표가 있는데 거기도 지방에 대해서는 이것만 딱 나와요. 양도소득세 깎아주겠다, 미분양 해소하겠다, 미분양 주택 매입 특례를 주겠다 이런 것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주택 문제가 진짜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택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 프레임인데요.
여러 착각이 있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가격은 오른다, 규제 완화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정부는 계속 실패한다, 과거도 실패했고 이번에도 또 실패한다, 시장은 이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말 정밀한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석이 좀 어렵고 계속 지는 거예요. 또 홍보 수단도 늦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는 거는 진보나 보수나 비슷한데요. 가령 이제 진보는 이 이념 또는 가치, 철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민주화 과정에서 이제 선명성, 근본적 해법 이런 부분의 정당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센 게 많아요. 가령 전체 주택 재고의 30%를 임대로 하자, 뭐 매각은 택지는 매각하지 말자, 보유세, 국토 보유세, 뭐 보존 위주의 도시세 이런 것들이 가치적으로는 맞는데 현장에서는 작동이 잘 안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보수들은 또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조세 폭탄론, 규제 완화, 만능주의, 공급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 가령 이제 보유세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정책이 발표되더라도 시간의 문제, 이념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하는 거랑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한 이제 조세 저항 때문에 실패를 유발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는 즉각적으로 알아보래요. 정책을 발표하는 순간 바로 가격이 반영이 되거나 또는 이제 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정책을 바꾸는 이런 노력까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잘못된 거는 몇 개 제가 이제 뭐 적었는데 잘못된 신념에 따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급만 확대하면 무조건 가격이 하락한다. 그런데 양뿐만 아니라 가격 문제도 있고 누구에게 줄 거냐도 있고 어떤 주택이냐도 있는데 이 구체적인 거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그건데요. 서울에서 미분양, 미활용 부지만 활용하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렇게 보면요. 18년부터 계속 미개발지를 하겠다고 계속 발표했거든요. 특히 8사 대책에서는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8사 대책 할 때 뭐, 뭐야, 과천에, 그죠? 종합청사 앞도 그렇고, 태릉 골프장이니 뭐 다 했는데 지금 하나도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또다시 미분양 부지를 찾아서 이제 곧 발표하겠다 뭐 이러잖아요. 최근에 이제 시군구별로 세밀한 고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작년 12월에 한다 그랬다, 1월 한다 그랬다고 지금 2월로 넘어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시군구별로 발표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특성별로 발표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면 즉시 공급이 된다.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추후에 일주일 내에 규제를 풀겠다 했는데 신통기획이 그래가 이제 뭐 5년짜리를 2년 만에 마치겠다 했는데 결국 2년 만에 마친 거는 거의 없고 마쳤더라도 또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또 공급이 돼도 공급되는 주택이 기본적으로 평당 민간 분양 아파트 대부분 분양이란 거는 정비 사업이거든요. 평균 분양가가 평당 5,200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은 이 정착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담금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도 주택 공급 효과도 없으면서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해법도 없으니까 이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 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보 정부는 공급을 안 한다 그랬는데 실제 보면 윤석열 정부는 공급이 훨씬 줄었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요 높은 데가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요 시의원이 하나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박원 시장님하고 오세훈 시장의 시기별로 인허가 착공, 준공 비교해 보면요. 8만 9천, 5만 2천, 8만 7천, 3만 9천, 8만, 5만 이래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오세훈 시장은 박원 시장 때 공급을 안 해가지고 뭐 공급이 없네 이러면서 무슨 피눈물을 흘렸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정말 정밀하게 계속 분석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특히 그 실행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가령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 이런 거는 박 시장님도 그러셨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는데, 최근에 조국혁신당도 12만 원 임대주택 공급하면 마치 가격이 잡힐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임대주택 비중이요, 우리보다 3배, 5배씩 많아도요, 주택 가격이 높은 겁니다. 시장이 다른 거예요. 재생은 공동체 활성화에 있다 해가 주택 공급을 안 한 것도 문제고요. 또 저렴한 주택만 공급하면 된다 생각을 했지만 저렴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발 이익을 적절히 회수하거나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주택자면 징벌해야 된다. 이것도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주택에 내 집이 아닌 사람은 임대를 사는데 공공임대는 8%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민간임대 살잖아요. 민간임대 사는 사람이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다주택자가 나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전면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다시피 이 주택 문제는 진짜 복잡하고 해법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을 내가 잡을 수 있다. 잡아야 한다. 목표가 잡는 거다. 그다음 공급을 얼마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집값 잡힌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저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좀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택 정책을 보면요. 주택기본법, 주택법, 택조법, 공주법 전부 주거생활의 안정이에요. 안정을 어떻게 할래? 그러면 공급 확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급 확대하려고 만든 게 주택법, 택조법, 공주법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공급은 누가 잘하냐? 중앙정부가 잘하죠. 왜냐하면 공공주택 지구든 택조법을 지원하는 거는 개발지역 해제하는 거는 중앙정부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누가 잘하냐? LH가 잘하죠. 그러니까 LH가 주택 공급도 하고 주복지를 하면 이게 주택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 가격이 상승기에는 어느 정부든지 간에 수요 억제하고 공급 확대하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도 유도하고 공급 관리하는 거예요. 단 딱 하나 걸리는 게 이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가격 상승기에는 공급 확대하려면 풀어야 되는데 억제하고요. 가격 하락기에는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거꾸로 풀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근데 이제 보수나 진보로 똑같은데 문제는 이제 진보 입장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해법이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진보 때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 공급해야 될 재개발, 재건축은 억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공급을 안 하고 계속 억제만 하냐. 계속 그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게 공공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왜곡을 풀어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제 정책으로는요, 공급의 주택의 정책의 대상, 수단, 부작용, 그다음 지자체 문제를 못 푸는 거, 이걸 고려하면 현재 주택 정책을 그대로 하는 방식은 아까 보신 것처럼 옛날에 말이죠. 주택이 진짜 없을 때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거 양상이 되는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그 방식의 이 정책으로는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우리 포용과 혁신에 있는 그 이 포용적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다른 나라도 이제 포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좀 열악한 계층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을 좀 공정하게 제공해 주거나 참여형으로 만들거나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이 주택 문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 할 때 공급은 좀 어포더블한 걸로 이제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이란 거를 투자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주거권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 정책은 계층, 나이, 지역, 장애 이런 거 관계없이 골고루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 과정에서 이제 참여, 복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포용적 정책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하고는 좀 다르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 이거 잘못됐네. 주택에 대해서 인권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안정이나 통합,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 포용적 주택 정책에 대한 가치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공공성, 포용성, 공정성, 실행력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우선 공공성은 우리가 이제 공공이라 그러면 시장을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공이 오히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자 또는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불로소득을 단순히 이제 환수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걸 위한 이제 실제 실행 모델을 만들고 정책 과정에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각각이 하나씩 다 정책인데 제가 다 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좀 한번 들어봤어요. 우선 이제 주택은요, 거주 환경이고, 두 번째 시장에 거래되는 상품인 거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나가면 투자 상품이긴 하지만 이거를 촉진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이 기반 시설이자 주택이 또 문제를 푸는 이 혁신 수단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쪽으로 우리가 주택 정책의 방향을 좀 틀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그래서 주택의 위상을 좀 재설계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이라는 게, 아까 지역의 주택 문제를 봤는데 거기는 미분양 공실이 많으니까 주택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택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지역에는 주택이 풍부하게 많은 게 아니라 쓸만한 주택은 없고 양만 많은 거예요. 노후주택이 많으니까 이 주택을, 좋은 주택을 공급해서 이걸 통해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주택을 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자. 그게 되면 좋은 인재도 나오고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택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쓰는 거를 저는 이제 플랫폼으로서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택이라 그러면 삶터만 있는 게 아니라 꿈터, 일터, 쉼터, 이것들이 결합된 이 공간을 만들어내면 지역의 문제를 주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 이제 보면 이 주택 새로운 혁신이 공간 단위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공간 단위가 마을일 수도 있고 주택 단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멘슈타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보듯이, 구글이라는 도시를 아예 만들어가 테스트 플레이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도시를 또는 주택 단지를 혁신의 거점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유발되고 체험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국가의 미션인데, 뭐 아리아나 이제 마츠카토라는 사람이 기업가형 이제 뭐 국가 또는 그 가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교정을 넘어서서 시장을 만들어내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자,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주택에서도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이걸 만들 수 있고 국가의 대를 이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데 민간을 끌어낼 수 있다. 이걸 통해서 공공은 시장을 보완하는 데 거쳐야 된다는 걸 틀을 깰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러면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요, 기존의 재개발은 민간 주도거든요. 공공이 도와주는 정도에서 관리하다가 참여하다가 주도하는 거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공공하고 민간이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가에 따라 수많은 모델이 가능하고 거기 따라가 수익과 리스크, 수익과 공공성이 조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택하고 금융을 결합시켜서 이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따라 가지고 가치를 재설계하는 이 모델이 필요한 거고, 그게 금융 모델이고 실행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리츠로 나올 수 있고 토지비축은행 나올 수 있고 연금하고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을 만들 때 이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 정책에서는 주택 정책을 만드는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없어요. 중앙정부에도 지금 국토부에 있는 주정심이라고, 얘는 거의 형식적으로만 되고 있고 결정된 거를 추진하는 데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택정책위원회를 대통령실을 만들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총리실을 만들자, 저는 주장을 좀 하는 거고요. 지자체도 현재는 LH에 의존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인데 지자체 중심의 복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분권형 주택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또는 LH가 주택 정책을 주도하고 결과도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갔지만 이 문제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영향도 모자라고 재원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 이제 주택 문제를 다시 해소를 하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뭐 일종의 특별법 같은 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일본에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에 관한 특별법. 뭐 이게 일종의 주거복지 특별법 같은 거 우리도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주거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지역 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실행 모델만 한번 소개를 하면요. 제가 이제 경영학에서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책에서 실행 모델로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정책을 만들 때 누가 하냐, 무엇을 위해서 하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번 만들고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좋은 모델을 좀 만들어내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공공하고 민간이 기금을 통해서 신용을 결합하면 이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천안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데 지금 아파트거든요. 여기에 이제 천안에 있는 동남구청 부지가 열악해졌는데 리츠를 만들어가지고 민간한테는 이걸 짓게 하고 공공원 청사를 만들고 각종 시설들을 만들었어요. 돈이 안 들어요. 누구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이제 공공과 민간이 결합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열심히 밀어가지고 영등포 쪽방을 만든 겁니다. 여기 있는 쪽방을요,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는 영구임대택을 짓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복합 상가를 만들어가지고, 영등포 여기거든요. 여기서 100m 떨어진데 이 쪽방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자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집의 면적이 3배 늘고 임대료는 3분의 1로 줄고, 이거를 도와주던 뭐 요새병원 이런 사람이 같이 허용되는 이런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옛날부터 주장하던 게 환매조건부 주택인데요. 그거를 이제 이익공유주택으로 바꿔가지고, 이익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공공 비중은 줄고 수분양자가 이익을 많이 가지게 되지만, 처음에 당초 분양 가격이 너무 싸면 이익을 좀 회수를 많이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석희 박사랑 같이 이제 또 공부하고 있는데 주택을 환매를 싸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런 모델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건 좀 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건 옛날 FH 있을 때 제가 개발한 모델인데 처음에 땅을 이제 임대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사회주택이 이제 주택을 지어요. 지은 다음에 그러면 사회주택에다가 땅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공유가 되고 주택만 거래되는 뭐 영국에 미국에 있는 CLT처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처럼 이렇게 되는 모델이고 이거는 제가 이제 LH 있을 때 주장하다가 국토부 있다가 못한 건데요. 수도권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300조의 개발이익이 생겼잖아요. 이 300조 이익 중에 한 100조 정도를 지방에 내려가지고 한 100만 원 집을 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아까 지금 주거 플랫폼을 한 100만 원 지으면 한 209조 정도 사업이 되는데 여기 한 100조 정도를 도와주면요. 여기 지방에 어마어마한 이제 주거 뉴딜이 돼서 코로나 때 이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럼 지방에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 플랫폼이 한 10만 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주택 한 20호, 30호, 50호, 100호짜리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사 대책 때 이제 만든 건데요. 이사 대책 때 이제 공공의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용도 변경이라든지 용적률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면서 거기서 잡는 이익을 다른 데 쓰질 않고 원주민 재정착이라든지 임대주택 짓는 데 쓰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 대신 공공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를 주자.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서울에서만 30만 호, 전국에 83만 호를 짓자. 이런 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이제 햇빛마을, 바람소득마을이 있는데 여기다 주택까지 결합하면 귀촌주택과 결합하면 기본소득이 햇빛이나 바람소득으로 결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제가 LH 있을 때 한 건데 수도권의 택지개발 사업은 한 1000세대 되면 한 100억 정도 남거든요. 이거를 귀촌주택 마이너스하고 결합하면
기촌주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0억 손해잖아요. 지방은 이렇게 남잖아요. 서울은. 이걸 같이 결합한 리츠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리츠를 만들면 수도권에서 이런 게 생기고 지방에는 이렇게 생기니까 이 마이너스가 커버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모델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뭐 100개, 1000개는 못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이제 제가 그 수도권 서울에 주택 공급할 때도 한번 써보자 이런 겁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1, 2인 가구는 늘어나는데 공급된 놈은 넓은 주택이니까 이걸로는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대지, 유휴지 개발은 아무리 찾아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성시가지를 아까 제가 저 뭐냐 이사 대책 만들듯이 그렇게 하면 고민하는 게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언제 얼마에 누구에게 어떤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 거냐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번에 97 대책에서 똑같이 6만 원을 공급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공급이요. 3기 신도시가 2026에서 29년 이때가 완전 춘공기거든요. 그러면 6, 7, 8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대규모 단지 뭐 만들어 가지고는 10년 걸리니까 다 허당입니다. 지금 뭐 개발 제한국 풀자 이런 색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풀면요. 공급되는데 15년 걸립니다. 지금 문제 푸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규모 아파트 만든다고 지금 1, 2세 늘은가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싼 주택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어디 만들어야 되냐? 저는 역세권 서울에 역만 314개가 있어요. 이 역의 밀도가 다른 데보다 더 낮아요. 그러면 여기를 고밀 개발해도 되잖아요. 서울에 중고업직만 600만 평 있어요. 아니 서울에 공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600만 평을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아직도 개발 제한 풀자는 주장부터요. 미개발지 하자는 거 여기 뭐 최근에 조국 혁신당에도 이거 하더라고. 공항까지 풀자는 거예요. 뭐 이런 주장이나 고밀 개발하면 된다 이런 주장도요. 다 그 부질없는 얘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할 때는요. 물량이 워낙 많았고요. 세계 경제 위기였고요. 지금은 달라요. 전 세계가 더 오르고 저금리 고금리고요. 물량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거 갖고는 서울주택 가격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 된다. 이것도 또 안 되는 얘기고요. 결국 재개발, 재건축도요.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조건 규제 풀면 되냐. 규제 풀면 다른 받아낼 게 있어야 되고요. 소형주택 규제도 풀자. 대형만 하자는 거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1, 2세대가 늘어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를 80% 하자는 거 이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부 100% 대형만 짓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신속통합으로 하자 이렇게 신속통합해도요. 결국은 추진하려면 조합이 필요한데 조합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합개발지원법이라 해가 제가 만든 도시복합 얘가 너무 좋으니까 민간도 하자 해가 이걸 만들어 버렸거든요. 민주당이 이걸 지원해 준 거 보면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기존에 있는 이런 특혜 이런 것들하고 완전한 다른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지금처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만 지으면 비싼 아파트만 만들어지고 이것만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저는 지금 필요한 게 중층 고밀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좀 낮지만 빵빵한 거. 그렇지만 두 줄로 된 아파트 있죠. 중복도라도 만들어가지고 1, 2세대들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지 않으면서 수익률은 높고 용적률은 왕창 찾아 모을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아파트를 특별구역을 지정하든 여기 있는 사종 주거지역을 지정하든 해서 빡빡하게 지으면요. 지금 있는 우리 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용적률이 한 180 정도 되거든요. 160, 180 뭐. 그런데 지금 그 헐고 새로 지으면 그만큼도 못 짓습니다. 몇 집을 합해가 아파트 지으면 220에서 250이에요. 그럼 결국은 용적률 한 300, 400을 찾아 먹으려면 이런 빵빵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층 고밀형 서울형 주거지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 정도를 400% 정도 고밀단지로 만드는 구상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맞는 주택 모형, 여기에 맞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도시명 플랫폼 주택을 만들어야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1인당 면적은 작더라도요.
공용시설이 있는 이런 넓은 집. 그래서 이 자체가 공용시설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플랫폼형 주택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플랫폼 주택은 다세대 주택 중에서 규모를 키워가지고 공용시설이 되게 만든다든지 임대형 기숙사라든지 임대형 오피스텔이나 임대형 도시형 생활주택 같이 이런 공용시설이 있으면서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면 얘는 용적률을 만땅으로 찾아먹을 수 있으면 용적률 400%까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입자들에게도 자가주택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고 나면 완전 자율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이제 주차장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주차장, 거기에 맞는 주차장법 개정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 주차장만 개정해줘도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심 복합 사업인데요. 제가 이제 이사 대책에서 전국에 83만, 서울에 32만을 계획했거든요. 지금 현재 후보지는 한 11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8만 6천호만 추진 중이거든요. 아직도 얼마 남았습니까? 한 20몇만 원 남았거든요. 많이 틀리지 않았고, 이 제도가 최근에도 민주당에서 뭐 이 제도를 사수하자 이런 뭐 결의대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만 바뀌면요. 정부만 의지만 있으면 이사 대책으로도 저는 한 20만 원 더 공급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서울시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LH나 SH도 조직을 완전히 확대해야 되고요. 정부도 제도 개선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요. 저는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중공업 지역이요. 서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만 평이나 있거든요. 이 600만 평 중에서 저는 뭐 한 100만 평 이상 풀어도 된다 생각하고 여기서 뭐 공급을 해도 저는 뭐 수십만 채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도심을 새로 만들 수 있고 그 중에서 특히나 구로, 금천, 그 다음에 영등포 역 앞에 있죠. 여기 다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이런데 고밀로 개발하면 새로운 도심을 만들 수 있고 서울의 균형 발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그 방대한 내용을 정말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 촉박해가지고, 이제 좀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정리는 좀 쉽지는 않겠으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이 이제 다시 20세기 초에 여러 가지 이제 주거권 투쟁이 지금 또 새로운 양상으로 이제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최근에 이제 뉴욕 시장이 조란 맘 단위가 됐는데 거기에 뭐 한 8개 공약의 핵심이 바로 주거권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역시 이 주거권에 대한 그 포용적 그 주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 시기에 이제 다양한 주택 문제를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은 주택 가격의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포용적 주택 정책을 이렇게 펼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자산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지역 간 격차의 문제, 중대형 아파트 중심의 어떤 공급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택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도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밌는 개념으로서는 주택이 새로운 어떤 신분제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되고 있는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주택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토드 로즈라는 사람의 집단적인 착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집단의 환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좀
그것이 여기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혼란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고 그 내용은 포용적 주택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실행 모델입니다. 우리 좀 진보 쪽에서는 가치와 원칙 이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구체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 우리 변 교수님께서는 혁신적인 실행 모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례들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서울에서의 이런 어떤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의 포용성 원칙을 적용한 실행 모델을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 그 6.3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그 민주당에서의 집권이 쉽지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부동산 정책 문제를 많이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것이 민주당 후보의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집단적인 환상을 깨고 정말 그 서울, 특히 또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 새로운 주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신뢰성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으로서 우리 구제이 대표님의 말씀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일단 맞이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공유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다뤄봤는데요. 저도 뭐 주거권에 관련된 서치들을 좀 해봤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포용적 그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고 헌법적 가치까지 있고 국가가 어, 에디쿠트 하우징에 대한 그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거권에 기초한 시장 관리, 그리고 세제, 중과세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뤄주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제 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급과 수요를 축소하는 그런 정책, 시장 안정화 대책 수준의 그런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뭐 수요가 실제로 많다기보다는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에 유한한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매점 매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시장 교란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주택 규제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하면 내 돈으로 내 집도 못 사나 하는 그런 시장 논리로 이기 때문에 주거권이라든지 포용주택 정책이 전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예전에 그 노무현정부에서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 개념을 주창을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입법을 했는데 그 진보 정부에서는 왜 주거권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뭐 포용적 주택 정책까지 얘기하면서 주거권에 대한 새로운 공개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실은 그냥 무거운 세금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뭐 정권이 바뀌는 상황까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권에 대한 이제 어떤 대책이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진짜 수요, 정말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인식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게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정말 가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특정 시장 투자자들이 그 가수율을 만들어내고 투기 이익을 향유하고 있고 거기에 또아리를 튼 사람들이 계속 또 투기 수요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이제 주택을 계속적으로 우리 변 교수님께서 주택 정책, 주택 그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시장을 계속 만들어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감독 기구를 두어야 된다고 제가 주창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과 보수 언론에서는 엄청난 반대를 통해서 사실상 시켰습니다. 부동산 감독은 이제 금융시장의 자본시장의 금융감독기구 수준으로 현재 있는 뭐 금융감독원 수준으로 수천 명의 그 감독 인원과 사법경찰권까지 가진 그런 이제 상시적으로 그 수사와 관리가 가능한 정도까지 부동산 시장 다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주택 수요와 공급을 할 때 불이익이나 아니면 또 수요의 투기적 거래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의식주에도 국가가 감독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면적 진행하고 현재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대책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그 감독을 하고 얘기했는데 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세제와 함께 굉장히 민감한 받아들이고 본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변론을 하고 그 부분을 한번 어, 따져보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 동안에 이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종부세나 그 세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 하향 조치 반박을 하겠죠.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 결정을 폐기를 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에서 정말 하나도 다시 이재명 정부 된 다음에 원상회복된 게 없어요. 법인세율 을 인하를 했던 걸 원상회복까지 하는 세제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말 활성화 조치는 지금 활성화가 아니라 정말 광풍을 불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당시에 조치들이 하나도 원복되지 않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 세금 폭탄이라든지 정말 부동산 세제로 인한 정권의 문제까지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함구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이죠. 아, 고민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 부동산 시장 관리에서의 감독기구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본질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함구할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용적 주택 정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볼때
세제가 작동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말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라도 좀 잘 고쳐서 주택시장에서 보유세 강화지,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좀 되는 부분,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인한 캐피탈 비용이 과도하게 이제 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우리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부세가 이제 그동안에서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 종부세 과세가 지금 사실 보면은 왜 강화를 못하냐면은 지금 굉장히 주택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가격가 뭐 엄청나죠. 그 가격을 제대로 다 과세하고 하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 꼴이 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아져 있는데 만약에 세율을 조정을 다시 해서 원상 회복을 하다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중부세가 더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세금 폭탄론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계속적인 그 반복 상황이 된다 보면은 종부세는 이제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는 거냐? 세율은 인상할 수 없고 현재로서 그냥 보수 정부에서 해놨던 대로 하거나 아니면 뭐 중폐로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세가 시가를 과표로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취득가액에다가 물가 상승률 정도로 해서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사실은 근데 보유세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부담이 낮아지는 건 아닌데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 폭탄론이 나오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를 부담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사실 사업자들은 다 공제를 받고 있죠. 비용 공제받고 있지만 비사업자의 경우는 지금도 전세 그러다 보니까 연금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또 정말 세금 폭탄론도 또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근로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양도할 때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준다든가 해서 결코 보유대로 과세한 부분이 끝나지 않도록 불로소 끝나지 않도록 세금 폭탄이 나오지 않도록 보완해 주는 것도 미국의 이제 SALT 공제가 지금 대표적인 예인데요. 실제로도 외국에서도 다 보유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종부세에서 1세대 주택에 대한 과세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 부담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권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저희 인식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실거주의 1주택이라면 어 사실 세대자고 가격이 이제 더 들어가고 해서 주택은 면적은 계속 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넓은 면적들에 대해서는 호화주택이라고 하거나 그런 측면으로 중과세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있는데 사실은 일거 1세대 1주택이고 엑스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실거주하고는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해도 문제는 없겠다.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3,000원밖에 안 되고 한 100만 명 이상이 7세대 일세대 1주택자여서 종부세를 좀 제한하라는 제도를 했었는데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에 한해서라도 1세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왜 이제 뭐 그 이제 투기 목적의 과세, 그다음에 다주택자 다 고액주택에 대한 과세 문제의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실제 재산세도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부세까지 과세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좀 참여가 필요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좀 종부세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이거 도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뭐 중과세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되는 반면에 토지의 중과세 부분에
예전에 과세를 다시 넘어가는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데 토지는 보다 더 중과세로 갈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공제 한도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과거 농부 시절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복지라든지 각종 재원 마련에 있어서 토지과세 부분이 상당히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이제 국토보유세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과세로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거래세부는 이제 취득세는 사실은 우리 세제 전문가로 보면은 아주 원시적인 세금이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또다시 세금을 매긴다면 포용 권의 차원에서 봐도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자주택 중과세 세금 매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취득세는 이제 점점 없애는 게 좋고 일단은 뭐 신혼이라든지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좀 없애가는 게 맞다. 그리고 양도세가 사실은 뭐 거래세라고 할 수 없지만 캐피탈 게인으로서 지금 1세대 1주택으로 많은 그 자본이득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이준명 그냥 얘기했더라고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해주는 부분은 뭐 충분히 당연히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원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실제 거주도 않고 갭 투자나 뭐 연끌 투자 막 이렇게 해서 취득했는데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1세대 1주택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주택 뭐 투기 지역이나 이런 걸로 지정돼야 그나마 이제 거주 요건 2년 정도를 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세대 주택 비과세는 당연히 거주 요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주택에 거주해야 되고 거주권을 주거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1세대 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보호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사실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거권이 더욱더 강화돼야 되고 실거주 요건은 우리나라 평균적인 그 주거 기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한 집에서 살 때. 그 정도는 최소한 주거가 비과세 요건이 해당돼야 되고 그것도 없는 이제 보유만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비과세를 해주면 안 된다. 지금 비과세하는 것들도 지금 현재 없이 무조건 다 해주고 있는데 한 5년 5억 정도 양도 차익이 5억 정도 자본이득이 5억 정도 이상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또또 과세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사실 뭐 이거 외에도 뭐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주거권에 기반한 세제의 개편, 그리고 네, 시장에 대한 인도 이런 부분이 주택 공급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주택 공급과 함께 종합적으로 좀 논의가 된다면 우리 변창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형적 주택 정책이 더욱더 실효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발표하신 내용을 아주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좋은 제안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좀, 크게 있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주거권에 대한 공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감독기구,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좀 심각한 문제가 전개가 되는데 사회정책적 대응 체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제안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 국가적 관리에서의 핵심 부분인데 여기에 보유세 혁신부터 시작해서 또 종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특히 이제 토지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종부세를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거래세에 대한 혁신 이런 부분
거의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을 제기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토론자로 우리 김세용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한 15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 김세영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네, 예, 이거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변창환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은 교수님 발표하신 건 이제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구재희 회장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발표 말씀하신 토론 잘 들었고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보여드린 이 토론문은 제가 사실은 한 1년 전쯤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 우리가 정권 교체가 되기 전에 앞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특히 이제 정권 초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지난 여름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면서 뭐 이런 부분이 정부 로드맵에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 교수님 좋은 발표 잘 들었는데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고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에 대한 저 나름의 고민의 솔루션이라고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추이를 15년 동안 보면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가 특별히 많이 상승한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MB 정부 때는 전세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사실 이제 저는 이때가 전세가 없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 오면은 그 이명박 정부의 중반쯤에 오면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사실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성장률이 낮아지면 전세가 작동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택 시장이 전세가 없어지고 매매하고 이제 월세로 바뀔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MB 정부에서 전세에 대한 보증을 대폭 강조를 하죠. 그리고 전세 대출을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도 그걸 받고 한 2015년쯤 되면은 MB 정부 때 이제부터 쌓여온 것 때문에 이 전세가 매매를 견인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70% 정도에 달하고 그게 이제 매매를 견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15년 이상 쌓이면서 오늘날의 이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 시사점으로 받아야 될 거는 MB 정부 때 굉장히 많은 이 전세 가격, 그다음 매매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서울 집값은 잡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이제 새로 태동이 되면 조기에 필요하겠다라고 1년 전쯤에 생각을 하고 메모를 했던 겁니다. 근데 뭐 이미 벌써 그 시기는 좀 놓친 것 같고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은 하나는 이제 서울 내에 주택을 어떻게 하면은 MB 정부에서 보금자리 했듯이 그린벨트는 손대지 않으면서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는가, 아까 급한 불을 끄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제때 안 된다면은 향후의 주택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1년 전에 고민했던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기미 집행 공원 부지가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민간 소유의 땅을 공원으로 지정을 했다가 이게 이제 그 일몰이 되죠. 일몰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금 묶어놓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장기미 집행 부지를 서울시에서 다 사들이려면은 2020년 당시에 10조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대응을 못한 채로 다시 이제 지구로 묶어놨는데 이제 줄 소송도 일어났고 민간들의 이제 불만도 많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한테 다시 소유권은 그대로죠.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주면서 주택을 공급했을 때 대략 한 2만 호 이상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부가 소유한 땅이 아니고 민간으로 하여금 짓게 만드는 그러한 유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린벨트나 비오토 빌등급이나 문화재 보존 지역 같은 거는 제외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이걸 풀어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택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정도가 확보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영구임대 단지가 영구임대 단지라는 거는 이제 100% 임대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짓기 했는데 지금 SH가 갖고 있는 게 한 34개 정도, LH가 갖고 있는 게 비슷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SH가 갖고 있는 것만 일단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소유권이 SH나 LH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커뮤니티에서 이 임대단지를 분양을 섞어서 혼합단지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낙후된 영구임대 단지 34개를 줄줄이 한번 재건축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그 이주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제가 SH 있을 때 대책들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이 되는데 주민들을 설문을 했을 때도 한 80% 이상이 찬성을 하는 왜냐하면 살기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지금 정부가 이번에도 발표하려고 하는 그 국공유지에 아까 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공유지, 공공청사나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진전이 안 되는 거는 현행 법에서 그 100% 임대주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커뮤니티의 반발, 이게 무시 못할 요소예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그거하고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한 6만 호 정도는 갈 수 있겠다. 빠르게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번 정부에서 그 로드맵에도 올랐고 조만간에 발표하는 거의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특별법을 활용해서 하는 그러한 이제 이제 실제로 저도 몇 개를 했는데 입체복합화 이제 주로 이제 공공이 갖고 있는 땅이죠. 이걸 입체복합화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고지라든가 유수지라든가 주차장, 뭐 물재생센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뭐 동사무소, 파출소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동안에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는 공모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텀업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이걸 갖고 있는 기재부나 지방 정부가 그다지 호응이 좋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별법에서 이제 그걸 바꾸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에서 임대 분양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변 커뮤니티하고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걷어내진다면 이건 이제 빠른 속도로 입체복합화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6만 호 정도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홍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개발해서 그때 우리나라 이제 브레인들이 여기에 살고 키스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단지들이죠. 근데 이제 이곳이 지금 19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세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 땅으로 지금 돼 있는 것들이 많고 용도 지역도 이제 대부분
1종이나 2종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아직도 여전히 그 경희대, 이 카이스트, 키스트, 외대, 고려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박사의 최다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들은 그동안의 연구공간, 뭐 KDI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세종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꽤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다시 그 주택, 그 다음에 R&D 기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 12,000호 정도가 이제 어, 거주로 가능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비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빠르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잡으면 이 네 군데를 합치면 한 15만 호가 비교적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1년 전에 볼 때 물론 이제 한두 개의 법 개정은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까 이제 컴팩트 도시 부분만 국정기획이 그 로드맵에 들어갔고 그걸 갖고 이제 특별법을 만들고 조만간 에 정부가 발표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직은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조금 이제 이게 늦어지고 있는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변 교수님 지적했듯이 공급만 가지고 이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을 우리가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그동안 추진해온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집값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비견한 예로 지금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평당 건설 비용이 1,1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격들이에요, 이거는.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한 600에서 650 정도면 충분히 좋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2배 가까운 값들이 지금 이미 어 재건축 뭐 신통이 뭐니 뭐 이런 걸 하면서 많이 거품이 생겨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자체도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20년 전에 우리가 뉴타운 지정을 남발하면서 오히려 뉴타운이 안 만들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되돌리기가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주택이 빠르게 초기에 공급을 못 한다면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집값을 잡는 시점은 놓쳤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주택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주택의 타겟을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인구 구조를 보면은 1, 2인 가구가 70%를 넘어선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고령층이 지금 작년에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이러한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양극화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대별로 굉장히 다른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그걸 명확히 못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 그림에 나오는 모델들은 제가 SH나 GH에서 만들어서 했던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형별로 이제 공급을 하는 전략들을 취했는데 SH, GH만 가지고 이제 부족하고 LH하고 또 민간에도 이제 당연히 이러한 전략들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분 적립형 아까 이제 변 교수님 이익공유형 말씀하셨고 지분 적립형도 이제 이번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밀고 있는 것이고 제가 경기도에서 이미 이제 분양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영모기지죠. 그러니까 어, 주택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은 초기에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20년에 걸쳐서 갚아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서울 경기의 문제는 전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 가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서울 같으면은 지금 평균 국민 평형이 12억, 경기 같으면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전세가 한 70%쯤 되기 때문에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매매 가격의 20%를 그러니까 경기 같으면 한 1억 2천,
서울 같으면 한 2억 정도를 납입을 하고 나머지 비용을 확정금리에서 분할해서 상환해 가는 뭐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고 이건 이제 그동안에 그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행령도 했고 관련 금융상품도 나오고 그리고 이미 분양이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되겠고 제가 신도시 경기도 신도시에는 한 10,000호 정도를 이렇게 넣는 걸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게 좀 퍼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 대상의 공공임대는 사실 축제인데 그동안 이제 이게 상당히 이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었죠. 우리가 이제 임대 후 분양이라는 제도 때문에 꾸준히 지었지만은 또 10년 지나면 분양으로 돌아가는 물량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번 정부는 이제 그거를 막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임대가 지금 여전히 한 9% 정도인데, 공공임대가, 이 부분을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동시에 그 여력으로 중산층 임대를, 어, 잡아줘야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수도권 임대주택 비율을 15%까지 확대하자. 이번 정부 때는 다행히, 아니, 불행히 이거는 채택은 안 됐어요. 여기에 드는 막대한 지원 때문에 그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도의 목표는 상향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60%가 이제 자가고 40%가 임대인데 그중에 이제 30% 정도가 그러니까 40% 중에 30이 민간 임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불안정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 후 분양도 가능하면 안 하는 걸로 같고 그다음에 공공 임대를 늘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상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AIP라고 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동네에서 죽고 싶어 합니다. 늙어 죽고 싶어. 그런 욕구를 우리가 이제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생활권 단위별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 기반으로 정책 전환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시급히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주택의 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권의 어떤 저 촘촘하게 틀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제가 SH 있을 때부터 꾸준히 해온 건데 너무나 공공에서 민간에 제공하는 시설들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도시화를 하다 보니까 도시공간에서 소요되는 돌봄 시설들 그다음에 뭐 경로당이 됐건 보육원이 됐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특히 이제 비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아파트 지역에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집어넣어 왔는데 SH나 GH만의 노력으로는 좀 미비하고 윤정부 때는 이걸 뭐 다 재개발을 하면서 이걸 하겠다라고 이제 이 생각들을 받아왔는데 그건 사실 하세월이 걸리는 거고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아까 이제 윤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중증고밀을 유도하면서 이 부분들이 좀 정확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뭐 버스 타고 경로당 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타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조건 해야 되는 넷제로 도시의 추진이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문제나 이런 넷제로 문제는 사실 어느 부서에서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총리실에서 이거는 잡고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넷제로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하나 부서로는. 그리고 주택 정책의 문제도 기재부, 국토부 서로 나눠서 가는 걸로는 지금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총리실 아니면 대통령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은 꺼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총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잡고 가야 된다. 그 관련 법을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지금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는 이제 지금 많이 그동안 회자되다가 어느 정도 대책 나오고 부동산 감독원 새로 만들겠다고 이런 거는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비대칭 부분, 특히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도 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감독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당시에 1년 전에 그 생각했던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몇 가지를 좀 뽑아봤던 게 이 파일인데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야, 이 중에 뭐 별로 진행된 게 없어가지고 저도 참 아쉽기도 하고 우리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디게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그 좋은 발표해 주신 변 교수님하고 유익한 토론해 주신 구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